참 안쓰럽다 그래도 명문대 나왔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나 하고 있고 게다가 그 몸으로 깔끔하게 올려 묶은 흑발의 단정한 이목구비, 그리고 언제나 입가에 머무는 온화한 미소. 키는 165cm로 크지도 작지도 않은 체구지만 그녀가 가진 특유의 당당함은 어떤 공간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명문대 호텔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국내 최고의 호텔 그룹 아르코에 입사한 그녀는 10년 만에 서비스 교육 컨설턴트라는 직책에 올랐죠. 하지만 서윤에게는 언제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멀어질수록 진정한 서비스의 본질을 잊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 임신 7개월, 불룩한 배가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서윤은 오히려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새로 시작된 현장 체험형 직원 교육 프로그램의 자원에서 프런트 데스크에 섰죠. 임신은 병이 아니니까요. 그녀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내면에는 남들이 모르는 갈등이 있었죠. 학창 시절부터 늘 최고여야 한다는 압박감, 여자이면서 커리어 우먼으로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곧 엄마가 될 자신이 과연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재킷을 단정하게 입고 메이크업은 최소한으로, 하지만 프로페셔널하게. 서울 강남의 아르코 호텔 로비는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오늘도 배우는 자세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다짐하던 서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로비에서 자신의 진짜 품격이 시험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시험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교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의 아침, 아르코 호텔의 로비가 화사한 햇살로 물들어갑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나고 천장의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무지갯빛을 흩뿌리고 있죠. 정서윤은 프런트 데스크 뒤에 서서 컴퓨터 모니터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임신 7개월,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서윤의 자세만큼은 늘 곧았습니다. 오늘도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재킷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은 그녀는 누가 봐도 프로페셔널한 호텔리어 그 자체였죠. 안녕하세요. 아르코 호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는 서윤의 목소리가 로비에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사실 그녀는 원래 호텔 서비스 교육 컨설턴트였죠. 하지만 최근 시작된 현장 체험형 직원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접 프런트에서 근무하며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옆자리에 신입 직원 민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죠. 괜찮아요. 임신은 병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이런 경험이 더 좋은 교육 자료가 될 거라 생각해요. 아침 체크아웃 러시가 시작되자 로비는 여행 가방을 끌고 나서는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능숙하게 체크아웃을 처리하며 한 명 한 명의 손님에게 정성스럽게 인사를 건넸죠. 즐거운 여행 되셨나요? 다음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손님들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도 전혀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는 서윤을 보며 동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로비의 회전문이 열리며 젊은 남성과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과 하이힐, 세련된 차림새의 그들은 호텔 로비를 마치 런웨이처럼 걸어왔죠. 그중 여성이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동그랗게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서윤? 서윤이 고개를 들자 눈앞에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고교 동창 윤지연이었죠. 학창 시절부터 유독 경쟁심이 강했던 지연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선을 불룩한 배에 고정시켰습니다. 정말 너구나. 근데 아직도 이래. 그 몸으로? 지연의 목소리에는
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가 이내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오랜만이네. 지연아, 일은 당연히 해야지. 임신이 무슨 병도 아니고. 에이, 그래도 좀 쉬어야지. 남편이 뭐하길래 임신한 아내를 이렇게 일하게 해? 지연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죠. 오히려 더 밝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체크인 하시려고요? 도와드릴게요. 아, 맞다. 체크인 해야지. 지연이 퉁명스럽게 말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키가 훤칠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고급 정장에 시계까지 겉모습만 봐도 상당한 재력가임을 짐작해 했죠. 지연의 남편 하도혁이었습니다. 하도혁입니다. 스위트룸으로 예약했어요. 서윤이 컴퓨터로 예약을 확인하는 동안 지연은 계속해서 수다를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건설회사 대표예요. 이번에 강남 쪽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며칠 묵으려고요. 근데 서윤아, 진짜 놀랐다. 아직도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줄은. 서윤이 체크인 절차를 밟는 동안 지연의 시선은 계속해서 서윤의 배를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일부러 들리도록 속삭였죠. 여보, 임산부가 프런트에 있으면 손님들 불편하지 않을까요? 호텔 이미지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순간 로비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근처에 있던 손님들이 슬쩍 이쪽을 쳐다봤고 옆자리에 민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스위트룸은 6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카드 드릴게요. 아니, 내 말 들었어.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고요?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는 주변 손님들도 대놓고 쳐다보기 시작했죠. 하도혁도 거들었습니다. 여보 말이 맞아요. 호텔 같은 서비스업에서는 이미지가 중요한데 임산부가 프런트에 서 있으면 좀 그렇죠. 서윤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되찾으며 정중하게 답했죠. 고객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호텔은 모든 직원의 개인적 상황을 존중하며 전문성만 갖춘다면 누구나 고객을 응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배가 불러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겠는데. 지연의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렸고 민지는 참다 못해 나서려 했지만 서윤이 눈짓으로 말렸죠.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위트룸 열쇠입니다. 짐은 벨보이가 곧 가져다 드릴 거예요. 서윤이 키카드를 내밀자 지연이 비웃듯 받아들었습니다. 참 안쓰럽다. 그래도 명문대 나왔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나 하고 있고 게다가 그 몸으로. 지연 씨, 서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호해졌습니다. 여전히 미소는 지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죠. 제 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임신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받아야 할 일이죠. 로비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 부부는 기분 나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서윤은 다시 업무에 집중했죠. 하지만 그들의 무례한 태도는 이미 로비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민지가 붕괴한 표정으로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왜 그렇게 참으세요? 저라면 당장 매니저님께 보고했을 거예요.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손님은 손님이니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우리만 손해죠.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임신한 사람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민지의 분노가 가시지 않자 서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이 일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요. 중요한 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은 지키되 감정은 드러내지 않아요. 손님 앞에서는요. 그때 로비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올라간 지연 부부가 다시 내려온 것이었죠. 하도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이게 스위트룸이라고요? 뷰도 별로고 방도 생각보다 작아요. 지연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가격에 이런 방이라니 사기 아니에요? 서윤이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방을 다시 지을 거예요? 아니면 건물을 옮길 거예요? 하도혁의 비아냥에 주변 직원들이 긴장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죠.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이 호텔이랑도
큰 계약 앞두고 있다고요. 우리 남편 회사가 호텔 리노베이션 입찰에 참여했어요. 서윤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죠. 그렇군요. 하지만 비즈니스와 서비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결? 임산부가 뭘 해결한다는 거예요? 매니저나 불러요. 하도혁이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배가 살짝 뭉치는 듯 했죠.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부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지연이 다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정말 한심해. 좋은 대학 나와서 겨우 이런 일이나 하고 게다가 임신까지 해서 회사에 패나 끼치고 남편은 돈도 못 버나 봐. 순간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다스렸죠. 그때 로비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는데 조용히 프런트 데스크 쪽으로 걸어왔죠. 서윤이 그를 발견하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작게 고개를 저었죠. 여기 오지 마세요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남자는 걸음을 멈추고 로비 한쪽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만 아무도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죠. 부장님이 곧 내려오실 겁니다. 서윤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팔짱을 끼며 비웃었죠. 그래, 빨리 오라고 해. 이런 직원 때문에 호텔 이미지가 다 깎여.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김 부장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아르코 호텔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무슨 일이신지요, 고객님? 하도혁이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장이요? 이 호텔 서비스가 이게 뭡니까? 임산부를 프런트에 세워놓고 스위트룸은 형편없고. 김 부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어떤 점이 가장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일단 저 직원부터 문제예요. 임신한 몸으로 제대로 서비스도 못하면서 손님한테 대들기나 하고. 대든 적 없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지만 지연은 무시했죠. 게다가 호텔 이미지를 생각하면 임산부가 프런트에 있는 게 말이 돼요?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요. 김 부장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오히려 지연 부부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저희 직원 정서윤 씨는 매우 우수한 직원입니다.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하도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문적? 방금 우리한테 한 태도가 전문적이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고객인지 알기나 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 대표님 회사가 저희 호텔 리노베이션 입찰에 참여하신 것도요. 김 부장의 대답에 하도혁이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래, 잘 알고 있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보자고. 그때 로비 구석에 서 있던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서윤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남자는 이미 프런트 데스크 앞에 다가와 있었죠. 김 부장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김 부장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네, 대표님. 김 부장이 급히 인사를 했습니다. 하도혁과 지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죠. 대표님이라니 누구시죠? 이도윤이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아르코 호텔 그룹 대표 이도윤입니다. 순간 하도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연도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임산부의 배우자가 바로 호텔 그룹의 대표였던 것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전 하도혁입니다. 이런, 인사가 늦었네요. 하도혁이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죠. 제 아내가 많이 불편하게 해드렸나 봅니다. 아, 아내분이시구나.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죠. 자신들이 그토록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호텔 대표의 부인이었다니. 아니, 그게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도혁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도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사실은 제가 서윤이랑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오랜만에 만나니까 장난 좀 친 거예요. 진담이 아니었어요. 지연의 변명이 이어졌지만 누가 봐도 궁색했습니다. 도윤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죠.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을 넘으신 것 같습니다. 제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께도 불편을 끼치셨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하도혁이 계속 사과했지만 도윤의 표정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윤이 조용히 끼어들었죠. 여보, 괜찮아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윤이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죠. 당신이 이렇게 참고 있었단 말이야? 일하는 중이니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죠. 서윤의 대답에 도윤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도혁 부부를 보는 시선은 차가웠죠. 하 대표님, 리노베이션 거는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죠. 아, 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시간 내주시면. 하도혁이 급히 명함을 꺼냈지만 도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일단 체크인하신 방에서 쉬시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도윤이 김 부장에게 눈짓하자 김 부장이 하도혁 부부를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로 사라지자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죠. 도윤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일하는데 지장 없어요. 그래도 너무했어. 내가 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처리해야 할 일이었어요. 여보가 나서면 공과 사가 섞일 수 있잖아요.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해. 나라면 참지 못했을 텐데. 그게 프로예요.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실력이죠. 서윤의 대답에 도윤은 아내를 자랑스러운 듯 바라봤습니다. 그때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절대 못 참았을 거예요. 민지 씨, 기억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아야 해요. 그게 진짜 프로의 자세죠.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도 미소를 지었죠. 당신 말이 맞아. 품격은 지위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날 오후 하도혁 부부는 조용히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더 이상 거만한 태도는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서윤을 볼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이 다시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진 서윤을 데리러 온 것이었죠. 오늘 하루 수고했어. 이제 퇴근하자. 서윤이 시계를 봤습니다. 6시 정각. 정확한 퇴근 시간이었죠. 네. 인수인계만 하고 갈게요. 서윤이 민지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동안 도윤은 김 부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장님, 오늘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오히려 정 선생님이 정말 프로답게 대처하셨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도 직원이 그런 일을 겪게 해서 김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 선생님 덕분에 오히려 좋은 교육 사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으니까요. 퇴근 준비를 마친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집에 가자.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파스타 해줄게. 두 사람이 로비를 나서려는 순간 하도혁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정 선생님, 도윤과 서윤이 돌아봤습니다. 하도혁은 숨을 고르며 말했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서윤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도혁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죠. 사실 제 아내가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정 선생님께 열등감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랬답니다. 지연이가요? 네. 늘 정 선생님이 부러웠대요.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그런데 오늘 만나니까
또 행복해 보여서 질투가 났다고 하더군요. 서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이유였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리노베이션 건도 사실 저희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허세를 부린 거였어요.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사업은 사업이니까요. 공정하게 심사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 선생님이 보여주신 태도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하도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과 도윤은 그를 뒤로하고 호텔을 나섰죠. 밖은 어느새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죠. 당신이 자랑스러워. 뭐가요? 오늘 보여준 모든 것 진짜 품격이 뭔지 보여줬잖아. 서윤이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기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됐겠죠? 그럼 엄마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다 봤을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발이 아팠지만 서윤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죠. 자신이 지켜낸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죠. 현장 체험 프로그램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각 부서의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윤도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죠. 서윤이 자리에 앉자 인사팀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정서윤 컨설턴트님의 사례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면에 지난주의 상황이 요약되어 나타났습니다. 서윤은 조금 쑥스러워했죠. 정 컨설턴트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문가다운 태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서비스 정신입니다. 김 부장이 거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오히려 정 선생님의 침착한 대응에 감동했다는 의견이 많았죠.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서윤 컨설턴트님을 우리 호텔의 서비스 철학 매뉴얼 작성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이 어떨까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란 표정이 되었죠. 저요? 하지만 전 아직 정 선생님이야말로 적임자입니다. 현장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으니까요. 다른 임원들도 동의했습니다. 도윤은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죠. 정 컨설턴트의 경험을 매뉴얼에 반영한다면 우리 직원들 모두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런트의 품격이라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습니다. 정 선생님의 사례를 중심으로요. 서윤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이 프로그램에는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를 반드시 포함시켜 주세요. 직원도 사람이고 손님도 사람입니다. 서로를 존중할 때 진정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죠.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그런데 출산 휴가는 어떻게 하죠? 도윤이 웃으며 아내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요. 충분히 쉬고 와도 돼. 당신이 만들 매뉴얼은 오래 남을 테니까. 그날 오후 서윤은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죠. 진정한 품격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다. 석 달 후 아르코 호텔 전 지점에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런트의 품격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서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강의실에는 신입사원부터 베테랑까지 다양한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출산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서윤이 강단에 섰죠. 이제 그녀의 품에는 생후 2달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제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직원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이 아기를 유모차에 눕히고
강의를 시작했죠. 여러분, 서비스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신입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친절함이요. 좋은 답변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정한 서비스는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화면에 상호 존중이라는 글자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임신한 몸으로 프런트에서 일할 때 한 손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전문가다운 태도를 유지했죠. 왜일까요? 직원들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이 이어서 말했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었어요. 민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도 선임 직원이 되어 있었죠. 선배님이 그날 보여주신 모습을 지금도 기억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손님을 존중하듯 손님도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관계죠. 그때 아기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잠시 멈추고 아기를 안아 올렸죠. 이 아이가 자라서 누군가를 대할 때 상대방의 직업이나 상황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죠. 그런데 정말 무례한 손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무례함에는 무례함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대신 정중하되 단호하게 선을 그으세요. 우리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결국 호텔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강의가 끝날 무렵 김 부장이 일어섰습니다. 정 선생님 덕분에 우리 호텔의 서비스 철학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은 아기를 안은 채 인사했죠. 강의실을 나서는 서윤을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우리 아들도 잘 참아줬네요. 도윤이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엄마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그보다는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 벽에는 프런트에 품격 포스터가 걸려 있었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다. 서윤의 이야기는 이제 아르코 호텔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만든 매뉴얼은 수많은 직원들에게 영감을 주며 더 나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햇살이 비치는 호텔 로비를 지나며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진짜 품격이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누구나 기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너 때문에 내 사업이 엉망이 됐어. 이제 끝장을 내야겠다. 뭐해? 다 덤벼. 정무현 72세, 깊은 주름과 절뚝이는 왼쪽 다리,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특전사 교관 출신의 황소라 불리던 전설, 부상으로 전역한 후 과거를 묻고 아산 온천역에 작은 순댓국집을 열었죠. 매일 새벽 5시 묵묵히 국을 끓이며 조용한 여생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흥가를 지배하는 청풍회가 보호비를 요구하자 그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런 법 나는 모릅니다. 내면의 갈등, 조용히 살자는 마음과 불의를 외면할 수 없다는 군인의 신념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결국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하지만 때로는 가장 단순한 일이 가장 어려운 법이었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밤 11시 아산시 온천역 유흥가에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낮에는 평범한 상가로 위장했던 거리가 어둠 속에서 본 모습을 드러내죠.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중저음 비트가 거리를 흔들어댑니다. 룸살롱 호객꾼들의 속삭임, 술에 취한 남자들의 웃음소리, 하이힐 소리가 뒤엉켜 독특한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을 지배하는 건
청풍회라는 조직입니다. 겉으로는 유흥업소 관리업체지만 실상은 이 구역의 밤을 장악한 폭력 조직이죠. 30년 동안 이곳을 다스려온 두목 장태구는 자신만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상인들은 매달 보호비를 바치고 유흥업소들은 그의 허락 없이는 영업도 할 수 없었죠. 회장님, 오늘도 순조롭습니다. 조직의 행동대장 조용태가 보고합니다. 20대 후반의 조용태는 군대 출신답게 절도 있는 몸놀림을 보이죠. 이 구역에 새로 들어온 놈들은 없나? 장태구가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묻습니다. 아, 그게 한 달 전쯤 온천 삼거리에 순댓국밥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작은 가게인데 아직 인사를 안 왔더라고요. 순댓국밥집 거기 원래 민점포였지? 네, 진국식당이라고 간판 달았더군요. 주인은 70 넘어 보이는 노인네인데 장태구가 피식 웃습니다. 노인네가 뭘 알겠어. 내일 가서 월세 얘기나 하고 와.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순댓국밥집이 곧 거대한 파문의 시작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무현이라는 72세 노인이 운영하는 진국식당.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고 구수한 냄새가 골목을 채웁니다. 무뚝뚝한 주인장은 손님들과 말도 잘 섞지 않았지만 그가 끓이는 순댓국은 일품이었죠. 아저씨, 여기 국물 맛이 끝내주네요. 새벽 택시기사 한 명이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정무현은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입니다. 왼쪽 다리를 살짝 절며 주방을 오가는 그의 모습에서는 아무런 특별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인이 운영하는 평범한 식당. 하지만 이곳에는 곧 폭풍이 몰아칠 예정이었습니다. 진국식당이 문을 연 지 2달.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택시기사들이, 점심에는 인근 직장인들이 찾아왔죠. 특히 해장국으로 유명해지면서 전날 술을 마신 사람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여보게, 이 국물 한번 먹어봐 속이 확 풀린다니까. 단골 손님이 된 택시기사 박영수가 동료를 데려왔습니다. 정무현은 여전히 과묵하게 국을 떠주고 말없이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무뚝뚝함도 음식 맛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식당이 번창하자 주변 상인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장사하시려면 저희랑 인사는 하셔야죠. 어느 날 오후 청풍의 막내 2명이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정무현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섭니다. 인사요? 전 이미 구청에 영업신고 다 했습니다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동네는 저희가 관리하거든요. 보호비 개념으로 매달 50만 원씩만. 정무현의 표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대답할 뿐이죠. 그런 법 나는 모릅니다. 막내들이 당황합니다. 보통은 이 정도면 겁을 먹고 돈을 내놓기 마련인데 이 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말이 안 통하시네.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이라 내가 아는 규칙은 하나뿐입니다. 정직하게 장사하고 세금 내고 손님한테 좋은 음식 대접하는 거, 그게 다입니다. 막내 중 한 명이 화가 나서 테이블을 쾅 치려는 순간 정무현의 시선이 그를 향합니다. 평범해 보이던 노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죠. 마치 오랜 세월 단련된 검객의 눈빛 같았습니다. 젊은 친구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가시죠. 손님들 불편하니까. 무언가 압도당한 듯 막내들은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식당을 나갔죠. 형님한테 보고해야겠어. 저 영감, 뭔가 이상해. 그날 저녁 청풍의 사무실에서는 심상치 않은 대화가 오갑니다. 뭐, 그 늙은이가 우리 애들을 쫓아냈다고? 조용태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막내들이 고개를 끄덕이죠. 네, 형님, 그런데 이상한 게 별로 큰 소리 친 것도 아닌데 무서웠어요. 눈빛이. 조용태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평범한 노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용태는 직접 진국식당을 찾았습니다. 아침 7시
식당은 이미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정무현은 여전히 묵묵히 국을 푸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조용태가 카운터에 앉으며 말을 건넵니다. 정무현은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주방으로 돌아가 국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드시고 얘기하시죠. 아침 걸으면 안 됩니다. 의외의 대접에 조용태가 잠시 당황합니다. 하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젓가락을 듭니다.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그의 표정이 변했죠.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있네요. 그럼 다행입니다. 정무현이 설거지를 하며 대답합니다. 조용태는 국을 다 비운 뒤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우리 애들이 왔다면서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예의가 없었죠.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사장님, 이 동네 상황은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장사하려면 저희와 원만하게 지내는 게 정무현이 손을 멈추고 조용태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아무런 동요가 없었죠. 젊은이, 내가 여기 온 건 조용히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피해받지도 않고 그게 내 원칙이죠. 하지만 이 동네는 이 동네도 대한민국입니다.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 곳이죠. 내가 아는 한보업이라는 건 합법이 아닙니다. 조용태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죠. 보통은 겁을 먹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 노인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사장님,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구역을 관리하면서 상인들도 보호하고 보호요? 무엇으로부터? 정무현의 질문에 조용태가 말문이 막힙니다. 사실 그들이 보호한다는 건 자신들로부터의 보호였으니까요. 사장님, 굳이 어렵게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달 50만 원만. 안 됩니다. 단호한 거절. 조용태는 처음으로 이 노인에게서 묘한 기품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거절이었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태가 일어서며 지갑을 꺼냅니다. 국값은 이미 받았습니다. 맛있게 드셨으니까요. 정무현의 대답에 조용태는 쓴웃음을 지으며 식당을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부하들이 묻습니다. 형님, 어떻게 됐습니까? 저 영감 보통이 아니야. 일단 회장님께 보고하고 지켜보자. 그날 저녁 장태구는 조용태의 보고를 듣고 콧방귀를 낍니다. 젊은 놈이 늙은이 하나 못 다루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압박해. 손님 못 받게 만들어. 청풍회의 본격적인 공작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죠. 정무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과거를. 청풍회의 압박은 교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식당 앞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밤새 소음을 일으켜 주변 상인들의 불만을 샀죠. 그리고는 마치 정무현 때문인 것처럼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 식당 때문에 우리 동네가 시끄러워졌어. 저 영감이 뭔가 문제가 있나 봐. 하지만 정무현은 묵묵히 새벽마다 쓰레기를 치우고 여전히 성실하게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에 감동한 단골 손님들이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죠. 아저씨, 요즘 고생이 많으시던데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택시기사 박영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정무현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의 평온한 모습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불안해했습니다. 청풍회의 압박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죠. 어느 날은 취객을 가장한 조직원들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게 뭐야? 국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잖아. 일부러 머리카락을 넣은 뒤 소란을 피우는 그들. 다른 손님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정무현은 조용히 다가가 국그릇을 살펴봅니다. 죄송합니다. 새 국을 드리겠습니다. 새 국? 우리 기분 상했는데 그걸로 끝이야? 조직원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순간 정무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테이블을 치려던 조직원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멈춘 것이죠. 손님, 다른 분들도 계시니
조용히 해주시죠. 조직원이 손목을 빼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손아귀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정무현은 조용히 손을 놓으며 말합니다. 국값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시죠. 조직원들이 당황하며 서둘러 식당을 나갑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죠. 저 아저씨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방금 그 손놀림 봤어? 무술 좀 한 사람 같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청풍의 내부에서도 정무현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죠. 특히 군대 출신인 조용태는 뭔가 낌새를 느꼈습니다. 저 영감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요. 특히 그 걸음걸이. 전투 부상을 입은 군인들이 저렇게 걷거든요. 조용태의 말에 장태구가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래서 늙은 퇴역 군인이면 뭐 대단하다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혹시 특수부대 출신일 수도. 에이, 그런 사람이 왜 여기서 국밥집을 하겠어. 그만 걱정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하지만 조용태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우연히 식당 앞을 지나던 그는 정무현이 새벽 운동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죠.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는데 그 자세와 호흡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그런 체력이라니. 저 사람 정말 누구지?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청풍회의 압박이 계속되자 진국식당의 손님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정무현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무현은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였습니다. 아저씨,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저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온 옆 가게 주인 김 사장. 정무현은 묵묵히 콩나물을 다듬으며 대답합니다.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장사도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감당할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텅 빈 식당에서 정무현은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죠. 조용태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앉으세요. 국이라도 한 그릇 하시겠습니까? 조용태가 고개를 저으며 맞은편에 앉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군대에 계셨었습니까? 정무현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젓가락을 움직이며 담담하게 대답하죠. 오래전 일입니다. 어디 부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그게 궁금하신가요? 조용태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육군 특전사 출신입니다. 7공수에서 3년 복무했죠. 그런데 사장님 움직임을 보니 특전사 교관이셨던 분들이 생각나서요. 정무현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용태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혹시 황소교관이라는 별명 들어보셨습니까? 순간 정무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평온해지며 조용히 말하죠. 그런 별명도 있었군요. 사장님이 그 전설의 황소교관이십니까? 정무현은 대답 대신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뭔가를 가져왔죠.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조용태가 그것을 보자마자 경직되었습니다. 맙소사, 정말 그분이셨군요. 저희 선배들한테 수없이 들었습니다. 훈련생들 사이에서 전설로 통하던. 다 지난 일입니다. 정무현이 군번줄을 다시 넣으며 말합니다. 조용태는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자네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나. 다만 정무현이 조용태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특전사 출신이라면 명예라는 게 뭔지 알 텐데 이런 식으로 살아야겠나? 조용태가 고개를 숙입니다. 부끄러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를 휩쌌죠. 한편 이 만남을 전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청풍의 내부에서 정무현의 정체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한 것이죠. 특히 군대 출신 조직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야, 그 순댓국집 영감이
특전사 황소교관이라는 소문 들었어?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여기서 뭘 하겠어? 근데 조용태 형이 확인했다던데.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청풍회를 향한 정무연의 조용한 저항이 서서히 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죠. 소문이 퍼지면서 장태구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한 늙은이 때문에 흔들리는 걸 참을 수 없었죠. 그는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장태구는 부하 10명을 이끌고 진국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미 영업이 끝난 시간이었지만 식당 안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죠. 정무현은 다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영감, 장태구가 문을 발로 차며 들어섭니다. 정무현은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봤죠. 영업시간이 끝났습니다만. 영업시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 때문에 내 사업이 엉망이 됐어. 이제 끝장을 내야겠다. 장태구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식당 안으로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의자를 뒤집고 그릇을 깨뜨리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죠. 정무현은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만하시죠.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경찰? 저 영감이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군. 여기서 경찰은 우리 편이야. 장태구가 비웃으며 정무현에게 다가갑니다. 그때 부하 중 한 명이 주방칼을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왔죠. 순간 정무현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전투의 시작은 정광석화 같았습니다. 정무현은 칼을 든 부하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었고 동시에 다른 손으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부하는 신음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쓰러졌죠. 뭐해? 다 덤벼. 장태구의 고함에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무현의 움직임은 나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정확하고 빨랐죠. 한 명씩 제압당하는 부하들,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던 부하의 팔이 꺾이고 발차기를 날리던 부하는 역으로 매치기를 당했습니다. 불과 2분도 안 되어 8명의 부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무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죠. 왼쪽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이때 뒤늦게 도착한 조용태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죠. 선배님, 정무현과 조용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용태는 그 눈빛에서 특전사 시절 존경했던 교관의 모습을 다시 보았죠. 전설의 황소교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기백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용태,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정무현의 조용한 한마디에 조용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죠. 죄송합니다. 선배님, 이 광경을 본 장태구가 경악합니다. 조용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조용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군대 출신 부하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죠. 그들 모두 정무현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과거의 존경심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장태구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자신의 조직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진짜로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회장님, 빨리 피하셔야 합니다. 남은 부하들이 장태구를 부축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고 현장은 순식간에 통제되었죠. 이날 밤의 사건은 청풍의 붕괴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사건 이후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조용태를 비롯한 전직 군인 출신 조직원들이 경찰에 자수하며 청풍회의 불법 행위를 폭로했죠. 30년간 온천역 유흥가를 지배하던 조직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배님 앞에서 더 이상 이런 짓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용태는 진술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상세했죠. 보호비 갈취, 폭행, 협박 등 청풍회가 저지른 모든 범죄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정무현의 정체는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 육군 특전사령부에서
20년간 교관으로 복무하며 수많은 특수부대원을 길러낸 전설적인 인물. 베트남전에도 참전했고 수많은 공적으로 훈장을 받았지만 전투 중 부상으로 왼쪽 다리에 철심을 받게 되어 전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분은 저희들에게 있어 진정한 군인의 표본이었습니다. 명예와 정의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죠. 특전사 출신 예비역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정무현은 단순한 순댓국집 주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특수부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청풍회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정치인과 유착관계, 불법 자금 흐름, 각종 범죄 행위들이 줄줄이 밝혀졌죠. 장태구는 구속되었고 조직은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장태구를 징역 15년에 처한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날 온천역 유흥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보호비를 낼 필요가 없었고 유흥업소들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정무현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지만 그는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죠. 대신 매일 아침 변함없이 식당 문을 열고 국을 끓였습니다. 아저씨, 아니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단골 손님들이 존경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정무현은 여전히 겸손했죠.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순댓국 끓이는 게 제 일이니까요. 어느 날 조용태가 형기를 마치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죠. 선배님, 새 출발하겠습니다.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야지 특전사 출신답게 떳떳하게 살아야지. 정무현의 격려에 조용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후 경비회사를 차려 성실하게 살아갔다고 하죠. 진국식당은 이제 명실상부한 온천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정무현의 순댓국을 맛보고 갔죠. 하지만 가격은 여전히 저렴했고 맛도 한결같았습니다. 청풍회가 사라진 온천역 유흥가는 더 이상 무법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은 당당하게 장사했고 손님들도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게 되었죠. 정무현이 보여준 용기와 신념이 한 지역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온천역 유흥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깨끗해진 거리, 활기찬 상점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상인회에서는 진국의 날이라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정무현의 용기를 기리는 행사였죠. 하지만 정작 정무현은 그런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을 반복할 뿐이었죠.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단골 손님이 된 젊은 경찰관이 인사합니다. 그는 청풍의 사건을 계기로 이 지역에 발령받은 신참이었죠. 출근 전에 든든하게 먹어야지. 고생이 많습니다. 정무현이 뜨거운 국 한 그릇을 내어줍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국물에는 여전히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죠. 그는 정무현 앞에 훈장과 표창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뒤늦게나마 나라에서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선생님의 용기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정무현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국을 떠주며 말했죠. 제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죠.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우리는 모두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장관이 떠난 뒤 정무현은 훈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에게는 화려한 상보다 매일 아침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는 한마디가 더 소중했으니까요. 조용태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한 번씩 진국식당을 찾아 스승님께 인사를 드렸죠. 선배님, 요즘 젊은 친구들 교육시키는데 선배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래,
잘하고 있구나. 힘은 남을 누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키는 데 써야 한다. 그게 우리가 배운 정신 아니겠나. 정무현의 말에 조용태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식당 문을 닫을 시간. 정무현은 가게를 정리하며 내일 메뉴를 생각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죠. 진국이란 무엇일까요? 정무현은 늘 생각했습니다. 좋은 재료로 정성껏 끓인 국물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 진국은 사람의 마음이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정직함, 용기, 신념, 그런 것들이 모여 진짜 국물 맛을 내는 게 아닐까? 순댓국 한 그릇에도 인생의 철학이 담길 수 있다는 걸 그는 몸소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진국 식당에는 첫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정무현은 변함없는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죠. 어서 오세요. 뜨거운 국 한 그릇 하시죠. 그의 순댓국은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진짜 강함과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준 한 노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천역 유흥가를 바꾼 것은 폭력이 아닌 한 그릇의 진국이었던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